한국은 미국에서 일하려면 10만 달러를 부과한다. 미국의 오만함이 한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처럼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게 더 많은 돈을 뜯기 위한 ATM기라는 생각이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순간 반전되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미국의 오만한 선언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큰 태풍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이 태풍 때문에 초토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 관세 갑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길래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였을까요? 정보통이 가져온 뜻밖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이던 블레이크예요. 저는 미국 상무부에서 수석정책 자문으로 일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워싱턴 DC 중심부에 있는 회색빛 건물로 출근하면서 스스로가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사람 중 하나라고 믿고 있었어요. 거대한 서류 더미와 수많은 회의, 그리고 끝없는 보고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게 곧 제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은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었죠. 미국이 항상 1등이고 그 다음은 유럽,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그 뒤를 잇는다고 생각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저 부속품처럼 따라오는 존재일 뿐이라고 치부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머릿속에서 아주 작았었어요. 휴대폰이나 자동차, 반도체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미국 시장이 허락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한국을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라고 단정지으며 진지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제 생각은 그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크게 흔들리게 됐어요. 그날 아침 백악관은 유난히 팽팽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기자들이 복도에 줄지어 앉아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죠. 낮은 웅성거림과 긴장된 웃음소리가 뒤섞여 공기가 묘하게 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상 옆에서 장관의 연설문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모든 단어가 계산되어 있었고 모든 문장이 의도적으로 차갑게 다듬어져 있었죠. 곧이어 브리핑룸의 문이 열리고 장관인 리처드 앨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어요. 기자들은 일제히 조용해졌고 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장례장은 숨조차 참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앨런 장관은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었어요. 그는 침묵을 길게 끌며 모두의 시선을 장악한 뒤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미국의 주권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공기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듯 했어요. 기자들이 노트북을 켜고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죠. 앨런 장관은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시장과 기술, 인프라 위에서 파트너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가 파트너들이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그 단어가 누구를 겨냥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 역시 알고 있었죠. 한국 그리고 그 외 아시아의 기술 강국들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장관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기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의 갱신 및 신규 발급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합니다. 개인당 1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례장의 온도가 뚝 떨어진 것 같았어요. 마치 거대한 망치가 모든 사람의 머리를 내려친 듯 기자들은 순간 말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10만 달러라고? 100배 인상이라니 이건 장벽이잖아. 앞줄에 앉아있던 한 유럽 기자가 손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관님, 이 조치가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앨런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동맹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공정한 거래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과 인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을 이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선언이었어요. 기자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기술 공급망에 미칠 영향은 고려했습니까? 이건 명백한 보호무역주의 아닌가요? 그러나 앨런 장관은 더 이상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태연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10만 달러라는 거대한 폭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좋아.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군.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 시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어차피 돌아온다, 어차피 굴복한다. 이 말은 제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주문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백악관 복도 곳곳에서는 긴장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미국의 오만이라고 했고 몇몇 동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눈에는 이 모든 게 그냥 쇼일 뿐이었어요. 미국의 힘을 다시 각인시키기 위한 정치적 연극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작다. 한국은 약하다. 결국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뒤 제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와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잠시 주가가 흔들렸지만 곧 안정될 거라는 낙관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몇몇 언론은 불만을 쏟아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백악관 앞 광장에는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사진을 찍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풍경이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 10만 달러라는 선언이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거라는 걸요. 그것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음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한국은 곧 돌아올 거야. 미국 시장 없이는 버틸 수 없어. 결국 무릎을 꿇게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표정, 장관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10만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어 제 머리 위에 들이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 그림자가 앞으로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끝없이 펼쳐진 붉은 흙 위에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어요. 이름하여 인디펜던스 칩 프로젝트. 미국이 기술 독립을 외치며 만든 자존심의 상징이었죠.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하얀 건물은 멀리서도 위압감을 주고 있었고 그 속에서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다루는 작업이 밤낮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조금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봐라,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안을 걸어다니는 수많은 엔지니어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었거든요. 방진복을 입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기계의 작은 진동까지 확인하는 사람들,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어요. 이봐,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아? 제가 옆에 있던 미국인 동료에게 물었을 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었죠. 글쎄, 그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대. 장비를 세팅하는 것도 미세한 오차를 잡는 것도 다 그들이 맡고 있거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말도 안 돼. 매뉴얼과 데이터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괜히 한국인들이 대단한 척하는 거겠지. 그날 오후 저는 현장 책임자 케이틀린 로엘과 함께 제어센터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케이틀린은 강단 있는 성격의 여성 엔지니어였는데 한국팀과 함께 3년 넘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베테랑이었죠. 그녀는 제게 장비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5번 노강 장비의 상태예요. 수치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사실 이건 한국인 팀장 한지훈 박사가 지난달에 조율한 덕분이에요. 원래는 0.05% 오차가 있었는데 그가 기계의 특성을 잡아내고 나서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별것도 아니네. 그냥 매뉴얼 보고 조정하면 될 일을 괜히 특별한 능력처럼 포장하는군. 어차피 미국인이 맡아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때 제 앞을 지나가던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조심스레 케이틀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화면에 떠있는 미세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팀장님, 여기 플라즈마 진동이 평소보다 0.002% 정도 높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 아침까지 유지되면 장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솔직히 그래프를 아무리 봐도 저는 차이를 느낄 수 없었거든요. 0.002%라니 말 그대로 먼지보다 작은 수치였어요. 케이틀린은 잠시 눈을 좁히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지적이에요. 바로 조치하세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건 그냥 과민 반응이야. 숫자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저렇게 사소한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다니 역시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예민해. 하지만 그날 밤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모니터에 노란색 경고 표시가 떠올랐어요. 문제의 5번 노강 장비였죠. 엔지니어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며 수치를 확인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낮에 말했던 그 한국인 엔지니어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케이틀린이 그를 불러 세우며 말했죠. 정말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큰 사고로 번졌을 거예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를 보면서 기계의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잠시 멈칫했어요. 기계의 느낌이라니? 저는 데이터를 믿었고 숫자만 보면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기계와 대화를 나누듯 작은 변화까지 읽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제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결국 미국 시장이 있어야 저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우리 시장이 닫히면 끝이다. 그들은 결국 굴복한다. 며칠 뒤 저는 인디펜던스 칩 공장의 심장부인 제어센터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수십 개의 모니터가 불빛을 내뿜고 있었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자리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 같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작은 음을 연주하지만 합쳐져서 거대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죠. 그 오케스트라의 중심에는 한국인 총괄 엔지니어 한지윤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짧고 간결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3번 장비 온도 0.1도 낮추세요. 6번 라인 플로우 체크 다시 들어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 목소리에 따라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혼란도 없었고 불필요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저 사람에게서 저런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냥 기술자일 뿐인데. 하지만 곧 제 마음속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결국 돈이 전부야. 신뢰도 기술도 결국 시장 없이는 아무 소용없어.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저는 그 생각에 스스로를 다시 안심시켰습니다. 인디펜던스 칩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루하루 굴러가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묵묵히 기계를 돌리고 있었고 미국팀은 정치와 자금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주도한다고 믿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한국은 우리 없이는 버티지 못한다. 결국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때 저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단단한 결심을요. 그들은 이미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과신했던 인디펜던스 칩은 그들의 손이 떠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백악관에서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 발표가 터진 지 며칠 뒤 워싱턴 DC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연일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는 기사를 쏟아냈고 경제 채널들은 공급망 불안을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저 이던 블레이크는 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죠. 한국은 결국 미국을 떠날 수 없어. 그들은 협상용 엄포를 놓고 있을 뿐이야. 잠시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우리 테이블로 돌아와 굴복하게 돼.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최상층 회의실. 한국 언론에서는 전략회의라는 단어로만 표현했지만 사실 그날은 한국 경제사의 큰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모두 무표정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내려온 행정명령 사본과 수십 장의 재무 분석 자료가 놓여 있었죠. 공기 자체가 무겁고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재무총괄 부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내법인에서 근무 중인 핵심 인원 중 향후 1년 내 H-1B 비자 갱신이 필요한 인원은 총 287명입니다. 1인당 10만 달러, 합계 2,870만 달러. 한화 약 38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380억 원. 단순히 돈의 크기를 떠나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구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죠. 부사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직접 비용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이라는 파트너가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계약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고려하면 투자 비용의 최소 15%를 추가로 잡아야 합니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미국 북미 총괄사장이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세계 최대 시장을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380억이든 3천억이든 우리는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했어요.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는 없습니다. 백악관의 쇼일 뿐입니다. 정치적 명분이 필요해서 버린 일일 겁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경쟁사들만 웃게 됩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저 역시 워싱턴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회의실 맞은편 신사업 전략팀장이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비즈니스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오늘 10만 달러를 내면 내일은 20만 달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성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생존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전략팀장은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거대한 항공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평택. 넓게 뻗은 부지 위에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대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돈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를 비싼 돈 주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 수만 명을 고용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진짜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무겁던 공기가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왜 우리 돈으로 남의 나라 공장을 지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뭐죠? 목소리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상석에 앉아있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종속의 길이냐 자립의 길이냐. 우리 역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온 역사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훌륭한 시장이지만 유일한 시장은 아닙니다. 신사업 전략팀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리스크가 보상을 초과하는 시장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추가 투자는 전면 보류합니다. 예산은 모두 평택으로 돌리십시오. 그 한마디에 회의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삼성의 공식 발표가 전 세계 언론을 뒤흔들었죠. 향후 5년간 국내에 6만 개 일자리 창출, 평택의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그 메시지는 누구보다 미국을 향한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회의실에서도 같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 했었지만 갑작스러운 비자 장벽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의 도중 글로벌 전략 담당 임원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헝가리 투자청이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인세 10년 감면, 부지 100년 무상 임대, 고속철도 물류라인 신설, 정부의대학 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정치적 불확실성 없는 안정적 파트너십 보장.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한 임원이 화면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왼쪽은 미국 높은 인건비, 노조 문제, 예측 불가능한 정책,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 오른쪽은 헝가리 저렴하고 숙련된 인력, 유럽연합 시장 접근, 정치적 안정성. 답은 명확합니다. 젊은 임원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린 도박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도박판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관리 가능한 비즈니스 리스크입니다. 결국 현대차와 LG는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북미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유럽 시장 공략 강화, 헝가리의 기가팩토리 건설 착수, 삼성의 평택 선언, 현대차와 LG의 헝가리 선언. 두 개의 거대한 뉴스가 같은 날 동시에 터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저는 워싱턴 제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보고 있었어요. 보좌관이 다급하게 들어와 말했죠. 블레이크 자문관님, 삼성과 현대, LG의 발표가 심상치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걱정 마. 그건 협상용 카드일 뿐이야.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 위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인디펜던스 칩 공장은 겉보기엔 여전히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죠. 거대한 건물 안에서는 수십 개의 장비가 낮고 일정한 소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모니터 속 그래프는 안정적인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스스로 안심했었어요. 봐라, 내가 뭐랬나.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나겠다고 호들갑을 떨어도 결국 시스템은 멀쩡히 돌아가잖아. 매뉴얼만 있으면 충분하다. 기계는 돈으로 사는 거고 사람은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퇴근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클린룸에서의 집중도 그대로였지만 퇴근 후 그들의 사무실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미국인 현장 책임자 케이틀린에게 물었죠. 저 사람들 요즘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지?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라도 있나? 케이틀린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었습니다. 그들은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인수인계?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었죠. 그건 그냥 쇼잖아. 떠난다고 엄포 놓으면서 우리를 압박하려는 거겠지. 실제로 떠날 리가 없어. 케이틀린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던. 그들은 진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현장을 모르는군요. 매뉴얼에 없는 경험, 손끝의 감각, 기계의 작은 속삭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협박이 아니라 작별 인사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야. 어차피 돌아올 거야. 미국 시장 없이는 못 버티니까. 며칠 뒤 저는 직접 그들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바인더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수천 장의 문서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을 남기고 있었죠. 3번 장비 예열 시간은 7분 30초. 하지만 습도가 높으면 10분까지 늘려야 한다. 냉각 펌프는 기본 매뉴얼대로면 되지만 여름철 사막 기후에서는 예외가 발생한다. 그들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또 비웃었어요. 저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다 적어주고 가면 미국인 엔지니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매뉴얼이 있어도
그들이 가진 감각까지 옮겨 적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정적인 날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묘하게 고요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 기계들을 꼼꼼히 점검했지만 표정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총괄 엔지니어 한지훈 박사가 미국인 현장 책임자 데이빗을 불러 말했습니다. 데이빗, 이건 매뉴얼에 없는 내용입니다. 각 장비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장비는 습기에 예민하고 어떤 장비는 예열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정리한 겁니다. 꼭 참고하세요. 데이빗은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 정말로 떠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여기까지 해왔잖아요. 한지훈 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은 같아요. 하지만 신뢰가 깨진 이상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잡으며 짐을 챙기고 있었죠. 얼굴에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회사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들을 지켜준 본사에 대한 믿음이 더 커 보였어요. 그때 케이틀린이 달려왔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지훈, 제발 가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공장은 당신의 자식과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날 수 있어요? 한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지켜줘야 하는 법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젠 당신들이 이 공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회피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진실이었어요. 케이틀린은 울먹이며 말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공항 활주로 위에 거대한 대한항공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애리조나의 푸른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죠. 꼿꼿이 서 있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그림자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떠났다고? 설마 이건 협박이었어야 하는데. 진짜로 갔다고?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말이 맴돌고 있었어요. 괜찮아.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 미국 시장 없이는 버틸 수 없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그때는 아직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날 밤 워싱턴에서는 앨런 장관이 여전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보라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난다고 호들갑을 떨어도 공장은 멀쩡히 돌아가잖아. 이제 곧 그들이 돌아와 무릎 꿇고 협상하자고 할 거야.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죠. 인디펜던스 칩 공장은 표면적으로만 돌아가고 있었을 뿐 이미 내부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겉보기엔 멀쩡한 댐 속에 미세한 금이 스며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금은 곧 미국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으로 번지게 될 운명이었어요. 인디펜던스 칩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공장은 겉보기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죠. 수십 대의 장비들이 빛을 뿜어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안정적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봐라, 내가 뭐랬나. 결국 시스템은 돈과 매뉴얼로 움직이는 거야.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나도 우리는 잘 굴러가고 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고 그 균열은 곧 거대한 파열로 이어질 운명이었죠. 사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모니터 한쪽에서 3번 라인의 플라즈마 수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0.001%의 진동. 제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옆에 있던 ASML에서 파견 나온 노장 엔지니어 포겔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악보 위의 음표가 흔들리는 것과 같소.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었어요. 포겔 씨, 그 정도는 자동 보정 범위잖아요. 시스템이 알아서 잡을 겁니다. 괜히 과장하지 마세요.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동 보정이 음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오. 지휘자가 사라진 오케스트라는 결국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괜찮아. 결국 한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 미국 시장 없이는 버틸 수 없어.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17분 상황은 급변했어요. 경고음이 공장 안을 뒤흔들었고 모니터에 붉은 에러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플라즈마 붕괴 감지, 전력 재분배 오류 발생, 냉각 펌프 압력 저하. 엔지니어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녔지만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작은 진동이 전력 불균형으로 번졌고 냉각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도미노처럼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케이틀린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라인 셧다운. 긴급 셧다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더니 곧 공장 전체가 고요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숨조차 막히는 것 같았어요. 수십억 달러가 들어간 최첨단 시설이 순식간에 멈춰버렸죠. 저는 멍하니 꺼진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포겔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었소. 매뉴얼은 음악이 아니라고. 기계에는 마음이 있소. 그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떠났잖소.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언론은 곧바로 이 사태를 알아차렸습니다. 공장 밖에는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가 몰려 있었고 기자들은 소리쳤습니다.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가 멈췄습니다. 이게 미국의 기술 독립입니까? 아니면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까? 뉴스 헤드라인은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독립침 첫 주 만에 침묵. 신뢰의 붕괴 비용으로는 살 수 없다. 아메리칸 리스크 현실이 되다. 월스트리트는 패닉에 빠졌고 미국 기술주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며 속삭였죠. 이제는 코리안 리스크가 아니라 아메리칸 리스크다. 그날 밤 대통령의 전화가 제 책상으로 걸려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폭풍 같았어요. 블레이크, 내일 아침까지 해결책을 가져와. 아니면 넌 끝이야. 전화가 끊기고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제 머릿속을 맴도는 건 한국 엔지니어 한지윤의 말이었죠. 기술은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독립칩은 더 이상 독립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고립의 상징이 되었죠. 한국을 무시하며 돈이면 된다고 믿으며 신뢰를 버린 대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만약 한국이 진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만약 한국이 우리 없이 스스로 길을 만든다면? 이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사무실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더 밝아지고 있었죠. 독립칩이 멈춘 뒤 대통령의 호통과 언론의 비난, 월스트리트의 흔들림을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제 손은 스스로 한국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지윤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쇳소리와 굴삭기 소리가 섞여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말문을 열었어요. 박사님, 저 이던 블레이크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USCIS 수수료 면제, 손실보상, 백지수표 무엇이든 드리겠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독립칩을 살려야 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도 비웃음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이던님, 지금 제 앞에서 평택의 철골이 하늘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환호하고 있었죠.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저희는 돌아가기 위해 떠난 게 아니라 앞으로 가기 위해 떠났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굽히지 않던 고개를 스스로 숙이고 있었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과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돈으로 문장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기술은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그 기초가 금이 갔으면
아무리 화려한 조건을 올려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차갑지 않았어요. 단단했죠.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조용히 비행기 표를 끊고 있었죠. 서울행이었어요. 인천공항을 나서자 공기가 달랐어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간판들, 새벽 시장에 켜진 노란 불빛, 지하철 출근길에 서성이는 사람들. 도시가 제 속도를 앞질러 뛰고 있었죠.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때 저 멀리 크레인의 팔이 동틀녘 하늘을 세로로 가르고 있었어요. 공사장 앞에는 안전모를 쓴 청년들이 줄을 맞춰 이동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도면을 접고 펴며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한국의 새 심장이군요. 제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현장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평택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오늘만 인력이 수천 명 들어오고 있었죠. 배관, 전력, 클린룸 패널, 공조 모두요. 철판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철골 구조물에서 낮게 울리는 금소금이 저의 가슴뼈까지 전해지고 있었어요. 먼지 냄새, 기름 냄새, 새벽 이슬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냄새를 성장의 냄새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라는 문장이 현장의 소음 사이로 자꾸 되새겨지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지훈 박사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파란 안전조끼, 헬멧, 이름표, 그리고 새벽에 묻은 흙먼지. 그녀는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있었죠. 화면엔 아침 해가 비친 강철 구조물이 찍혀 있었어요. 먼 길 오셨네요, 이더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했습니다. 제가 오만했어요. 돈이면 된다고 믿었었어요. 한국은 결국 돌아온다고 단정했었습니다. 제 판단이 공장을 무너뜨렸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했었어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시스템을 보고 있었죠. 예측 가능성, 존중, 신뢰. 그걸 우리는 서울 표준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서울 표준? 네. 서울이 보여준 기준이요. 원칙을 어기지 않고 약속을 갑자기 바꾸지 않고 파트너를 부품으로 대하지 않는 기준. 우리는 그 기준으로 평택을 세우고 있었죠. 저는 목이 메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수백 번 써온 단어들 안정성, 예측 가능성, 리스크가 이 컨테이너 회의실에서 더 따뜻하고 진짜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죠. 현장 투어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유리 패널이 달린 복도를 지나자 임시 클린룸 모형실이 있었고 그 안에는 훈련 중인 젊은 엔지니어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여긴 교육동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사들이 함께 장비 트레이닝을 만들고 있었죠. 대학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긴 한국의 기술 생태계가 자라나는 곳이에요. 한지윤이 말하고 있었어요. 한 팀은 현미경으로 패턴 결함을 찾고 있었고 다른 팀은 공정 시뮬레이션 코드를 돌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공조 시스템의 필터 압력 차를 기록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배관도면 위에 빨간 펜으로 원을 그리고 있었죠. 지금 배우는 이 친구들이 내년에 라인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해엔 이 친구들이 자신만의 매뉴얼에 없는 속삭임을 쌓겠죠. 기술은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줄 때 이런 감각이 전승되고 있었죠. 저는 유리벽에 손을 올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했고 그 너머의 그들은 밝고 단단했죠. 왠지 부끄러웠어요. 제가 어제까지 믿고 있던 돈이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새삼 느껴지고 있었어요. 오후엔 회의실에서 세계 뉴스가 연달아 재생되고 있었어요. CNN 독립 칩 셧다운 비용으로는 살 수 없는 신뢰의 교훈. BBC 한미기술동맹의 균열, 한국은 자립 가속. 독일 기술지 가장 비싼 차를 샀지만 최고의 드라이버를 해고했다. 저는 화면을 보다 말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지윤이 낮게 말하고 있었죠. 우린 남을 비웃지 않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말 그대로 한국식이었어요. 조용히 해내고 크게 떠벌리지 않고 성과로 증명하는 방식. 방금 전까지 공사장으로 가득 차 있던 굉음이 이제 제 가슴 속에서 다른 소리로 울리고 있었죠.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다음날 저는 헝가리 데브레첸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기가팩토리 부지였죠. 공항에 내리자 들판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해바라기가 한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공장 부지는 거대한 사각형으로 깔려 있었고 표지판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죠. 환영합니다, 파트너. 헝가리 주정부 관계자가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우리는 현대와 LG를 손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감면, 장기부지, 물류라인, 대학 연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제안했었어요. 현장 매니저가 웃으며 거들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없음. 우리가 지키는 약속은 달라지지 않아요. 순간 제 귀에 한국에서 들었던 단어가 겹치고 있었어요. 서울 표준. 예측 가능성, 존중, 신뢰. 유럽의 한 도시에서 그 기준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기준을 다른 나라가 같이 배우고 있었던 거죠. 한국은 멈추지 않았고 다른 이들도 그 리듬에 맞춰 걸음을 바꾸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메모장에는 몇 줄이 반복해서 적히고 있었죠. 기술은 신뢰에서 시작한다. 신뢰는 비용이 아니라 기반이다. 서울 표준 예측 가능성 존중 파트너십.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 한국은 강하다. 아메리칸 리스크를 만든 건 우리의 오만. 워싱턴에 도착하자 저는 곧바로 백악관 보고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몇몇 동료는 아직도 조건을 올려서 다시 불러들이자는 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부품으로 취급했고 예측 가능성을 깨뜨렸습니다. 독립칩은 독립이 아니라 고립이었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서울 표준부터 배워야 합니다. 약속을 갑자기 바꾸지 않기. 존중을 숫자로 환산하지 않기. 사람을 매뉴얼로 치환하지 않기. 회의실은 조용해지고 있었죠. 누군가가 물었어요. 돌아올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면 또 실패합니다. 우리가 같이 걸을 길을 만들면 그때는 자연히 만납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우리는 그 리듬에 맞춰 배워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평택을 찾고 있었어요. 이번엔 환영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배우러 온 사람으로요. 임시 교육실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패턴 결함을 찾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건 매뉴얼에 없는 건데요. 여기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강사가 미소 지었죠. 좋아, 바로 그거야. 매뉴얼에 없는 속삭임. 그걸 잡는 눈이 너희의 힘이야. 저는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오만했던 과거의 저가 부끄럽고도 지금이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죠. 이던 씨, 왜 다시 오셨나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신뢰의 언어를 배우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표준을 제 나라의 표준으로 가져가려고요. 그날 저녁 공장 외곽을 걷고 있었을 때 노을이 강철 구조물을 금빛으로 칠하고 있었어요. 굴삭기의 소리가 멀어지고 어두워지는 하늘에서 공사등이 별처럼 켜지고 있었죠. 제 귀에는 한지윤의 말이 자꾸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기술은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았습니다. 신뢰는 비용이 아니라 기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반을 지키는 법을 한국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 첫 줄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죠. 오늘 평택에서 심장 소리를 들었었어요. 오늘 저는 부품이 아니라 파트너를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나고 있었죠.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 한국은 강하다. 서울 표준. 이제 우리 미국이 따라갈 차례였다.